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정치의 재구성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7월의 정치권 여야의 대치도 이어지고 있지만 당 내부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바야흐로 전당대회의 시간이 온 건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전당대회 판을 뒤흔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전당대회 상황 1부에서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식조차 연기될 정도로 대치와 파행이 반복되고 있는 7월 임시국회 현황과 쟁점 정리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 자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최택용입니다.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잘해주셨습니다. 예, 김보엽입니다. 개혁신당 서울 양천갑 조직위원장 김성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열입니다. 반갑습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 더불어민주당도 곧 전당대회 8월 18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이른바 일십 논란이라고 발음하기가 참 힘들어서 그냥 무시 논란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각 당에서 이와 관련된 논평을 내기도 했고요. 먼저 오늘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내부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변에서 접한 당원이나 당내 인사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좀 객관적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벌어진 사건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지난 주말에 소위 말하는 제2연판장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무산이 됐죠. 언론에 알려져서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의힘의 전국의 그 원외 당협위원장은 154명이 계십니다. 근데 뭐 알려지기로는 한 20분 정도가 그걸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제2연판장에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비판적으로 보거나 유보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징표다. 즉, 이 문자 메시지 무시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그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당협위원장들께서는 이런 논란들이 더 이상 소모적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즉 어느 정도 이 제살 깎아먹기식의 논란은 종식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차태경 대변인께서는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서요. 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윤석열 대통령님 좀 말려주십시오. 그런데 바꾸겠습니다. 누가 김건희 여사님 좀 말려주십시오. 지금 김건희 여사님이 옛 동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극한 대립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지 한동훈 김건희 대립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고
국정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김건희 여사님 간단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명품백을 받았으면 국민들한테 겸허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을 총선 전에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영부인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사적으로 문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총선 전에 총선 전략을 마치 자기하고 상의하자, 협의하자 이런 시도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무 개입이라고 지켜보는 거고요. 사람들이 또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것이 폭로됐다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시스템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따로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 문자 논란이 미치는 영향, 의미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시작된 합동연설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된 이야기가 줄을 이루기로 했었고요. 또 다시 이 문자, 김건희 여사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친윤, 친한이 또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보엽 수석대변인요. 예.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제가 다른 정당 사정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전당대회에서 저는 인상적인 장면을 두 가지를 봤는데요. 광주 전당대회였죠. 원희룡 후보가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은 좀 익숙하지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 어느 인사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었고요. 그 뒤로 이준석 대표 지도부 체제가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원희룡 후보가 그 한동훈 후보 쪽이 공천에 가까운 친척 인척이 개입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것도 저는 좀 뭔가 연상을 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총선 이전에 국민의힘의 대표에게 문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총선에 도움이 된다면 내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사과 이상의 것이라도 하려면 하겠다. 검찰 수사에 응할 뜻이 있는 것처럼 내비쳤는데 이런 게 그 단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부부도 마찬가지다. 총선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공격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게 그냥 이견 차이, 이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분을 넘어 내전 양상을 띠고 있다. 과연 전당대회 이후에도 봉합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전당대회 이후까지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해 주셨고요. 김성렬 대변인 보시기에는 네. 뭐 크게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총선 당시 1월 이 사과 문자 관련해서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느냐. 네.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와 관련해서는 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비대위원들과 협의를 하거나 하면 한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답변은 왜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 개입이죠. 왜냐하면은 이 문자 둘이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그럼 이게 지금 흘러나왔어요. 이거를 과연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했겠습니까? 뭐 직간접적으로 뭐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얻고자 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죠. 배신자 프레임 오늘 전당대회에서도 보면은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배신이라는 워딩을 쓰셨고,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뭐 당대표가 돼서 싸울 거다, 계속 싸울 거다. 뭐 원희룡 후보 집안 싸움인 최악의 집안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프레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돌아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요. 이 정당의 전당대회에 왜 용산의 이름이 자꾸 나오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좀 전에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준석 당대표 물러나게 할 때 이거 누가 물러나게 했습니까?
원래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는요 내려오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윤리위라는 걸 가동해가지고 정말 저희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찍어 내렸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준석 당대표 축출하고 나서 김기현 당대표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인기가 좋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연판장 그거 돌려가지고 결국 나경원 후보도 주저앉혔잖아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너무나 노골적인 전당대회 개입을 계속 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전당대회도 윤심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지난해 3월의 전당대회와는 다른 성격으로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나는 당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와 관련해서는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등으로 여당 내부 갈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적 통로로 김 여사와 답을 주고받았으면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말도 했습니다. 자, 이른바 이 방금 전에 김성열 개혁신당 대변인이 얘기한 제2의 연판장 사태, 또 한동훈 후보 쪽이 이제 공세죠.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세인데 이른바 대통령실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먼저 송 위원부터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전당대회 개입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중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 문자 메시지를 특정 언론인에게 제공하신 분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 야당에서 나오신 분들께서 전부 다 지금 똑같은 지점을 공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CBS 김교환 논설실장이 이 문자 메시지를 처음에 라디오에서 공개를 할 때 취재를 해오셨네요라고 하니까 취재가 아니라 입수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뭐 사적인 부분도 있고 부적절한 부분도 있으니까 자기가 재가공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누군가가 문자 메시지를 그럼 김교환 실장에게 제공을 하거나 보여줬겠죠. 누굽니까? 그게 누군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분은 어쨌든 대단한 해당 행위를 하신 겁니다. 왜? 이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5월 9일에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과는 이제 다 희석돼 버리고 다시 명품백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긴 그런 상황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명품 가방을 받았었고 당시에는 사과가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계속 재환기해서 지금 드러내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께 무슨 도움이 되고 여당에 네. 무슨 도움이 되고 이 전당대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해당 행위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은 보면은 뭐 한동훈 때리기로 이렇게 보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지 않는 쪽도 있고요. 제2의 연판장 사태, 또 원희룡 후보가 친윤 후보를 또 표방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연일 한동훈 후보 때리기를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의 문자도 이제 또 부각이 됐고, 최태경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이런 게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타격을 주고 원희룡이나 다른 당권 경쟁 후보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된다고 보시는지요? 어떤지요? 그 지금 일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선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한동훈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극한 분열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내부 권력 투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오히려 보여집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조율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걸 피하기 힘들다고 보고요. 방금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문자 내용을 공개한 사람이 참 나쁜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이고. 그런데 가슴 아프지만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네. 그분한테 문자를 누가 전달했을까요? 예초에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문자가 내부에 유출돼서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김건희 추측건데 김건희 여사님이 가장 믿는 친윤 인사한테 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당무와 국정에 밀접하게 관여해 왔다, 논의해 왔다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격의 소조로 저는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시스템이 정비돼야 된다. 정비돼야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력 투쟁이 아니라 이 나라가 기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단초가 예.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그 부분에 부분 조금 반론이 짧게 있으시죠? 네. 말씀드리면은 그걸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제공하라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뭐 보여주거나 공유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문자 메시지 보낸 사람의 의사와 언론에 제공한 사람의 의사 의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도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건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걸 제공하신 분이 진정한 의미의 친윤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듭니다. 네. 저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조국혁신당의 예. 김보엽 수석 대변인입니다. 왜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게 됐는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4.10 총선 때 패배를 하고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은 왜 4.10 총선에서 대패했는가? 어떻게 하면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국민의 지지를 다시 복원해서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런 논쟁을 해야 되거든요. 후보들 간에 그런 논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아니다, 우리 당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이런 방향이다. 이런 게 건강한 논쟁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게 경쟁 정당이 보기에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심해 보이는 거죠. 보수 정당이 건강하게 바로 서야 다른 정당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예, 집권 여당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성렬 대변인 개혁신당 네. 궁금한 게 홍준표 시장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평을 하고 극찬을 하는데 네. 근데 본인이 소속돼 있는 당의 당권 도전 후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이렇게 때리기를 연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로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희 홍 시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홍 시장님을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검사 후배 아니겠습니까? 검사 후배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사실 상명하복을 좀 해와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배신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지금 앞서서도 이게 김건희 여사와 용산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당대회 개입과는 또 별도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읽고도 답을 안 한 무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배신자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그 사과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그 시점이 사실 총선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역에서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좀 중앙당에 확실한 입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사과를 하든 뭘 하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았는데 아니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결정해주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문자에 답을 안 했잖아요. 문자에 답을 안 한 거는 이거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 미스가 아닐까. 예. 그렇게 전 생각합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 예. 일단 김건희 여사가 왜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를 했는지 물론 과거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과 연락이 안 될 때는 후배인 한동훈 후보에게 수차례 문자를 해서 300통 넘게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국정에 혹은 당무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무리 미덥지 못해도 남편하고 얘기하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정무수석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를 보낸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한동훈 후보로서는
왜 김건희 여사가 만약 사과를 할 의향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서 직접 사과를 하면 되지 이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답을 안 했을 수 예. 있죠. 먼저 드리고 예. 가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네. 것 중에 약간 팩트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죠. 뭐 수백 통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거는 설익이 확인된 건 아니고 아까 전에 그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두고 뭐 인척이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오늘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가족과 공천을 논의하는 것이 사실이면 후보를 사퇴하겠다. 그다음에 사적 공천은 청담동 룸살롱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잠깐 팩트를 짚어드리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로부터 그런 문자가 왔지만 한동훈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 답문을 하진 않았고 공적 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자가 왔다고 하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당시에 공개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도 받았고 그것을 또 1월 23일에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과 조우를 하면서 앙금을 풀었고 오해를 풀었고 그다음에 함께 기차 타고 올라왔고 그런 과정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적어도 한동훈 후보가 그 사적인 그 문자에 대해서 사적으로 답을 하진 않았고 공적으로 응답을 했고 공적인 계통과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려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후 상황을 보면 다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이제 이 개혁신당의 김성열 대변인도 답신을 왜 안 했느냐 방금 전에 이제 공적 채널을 통해서 대응을 했다는데 그 당시 이 문자를 받았고 김건희 여사 사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대위원들과 당시 한 위원장 사이에 협의가 됐나요? 그 내용은 아마 앞으로 우리 언론에서 뭐 과거에 비대위를 같이 하셨던 분들께 좀 취재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문자가 이제 여러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취재를 해서 거의 뭐 전문이 드러나다시피 해서 윤곽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1월 19일자 문자를 보면 이런 문장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앞에 내가 사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문장이 2문장이나 있고 그 뒤에도 대선 전국에서 과거에 뭐 사과를 했더니 지지율이 10%가 빠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2문장에 더 있어요.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것은 사과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과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겠느냐라는 그런 함의로 읽혀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 문자를 씹은 거 무시한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동훈 대표라는 공인의 입장에서는 예. 문자를 씹는 게 맞습니다.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풀려고 개인 문자를 보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올바른 행동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전에도 공적인 업무를 이렇게 사적인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해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한동훈 대표가 공적인 인간으로 전환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서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분쟁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제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검사 시절 검찰총장 부인 시절부터 문자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공개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적절한 국정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사적 라인을 알겠습니다. 제대로 정비하길 바랍니다. 예. 저도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고요. 짧게 네. 드릴게요. 예.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는 300통이 넘는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신간에 나와가지고 직접 대답하신 사실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수차례 격이 없이 소통을 하시고는 이제 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공적으로만 답해야 된다. 사적 이 텔레그램을 쓴다고 해서 사적과 공적이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채널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내용이 문제인 거죠. 내용에 대해서 공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봤는데 이건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든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공적 라인으로만 답해야 된다? 아니 오늘 얘기했지만 장해찬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해찬 전 최고가 네. 자기한테 텔레그램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수차례 이준석 공격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적이냐 공적이냐 그럼 바로 물어보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둘은 도저히 동렬에 놓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당 대표가 당원이자 직전 지도부까지 했던 전 최고위원하고 소통을 못 하나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당원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는 특수한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논의는 대통령실에 엄연한 공적 계통이 있어요. 그 둘을 동렬해 놓고 비교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알겠습니다. 비교다. 잠깐만요. 아주 짧게 한마디만. 네, 짧게 아주 짧게 하시죠. 개혁신당 대변인님 무슨 말 하시는 건 알겠지만 저는 근원적으로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영부인은 여당 대표와 공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공적인 대화를 영부인이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최태경 대변인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재명 전 대표 그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좀 지체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연임 출마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예. 그러나 이제 2기 이재명 대표 체제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어땠습니까? 정상적으로 당 대표를 직을 수행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350번 이상의 압수수색, 6번의 검찰 소환, 여러 건의 일주일에 2-3번 재판에 출석. 그러면서 2년 동안은 윤석열 검사 정권과 맞서서 투쟁하는 사람이었지 예. 민주당 당대표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2기 연임돼서 당대표에 취임한다면 이제 집권하기 위한 청사진 또 우리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뭐 저출산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들한테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당대표는 이재명 당선 당대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에게 보여줄 정책적 비전을 지금 갈고 닦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 대표 연임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물론 이제 이전에 연임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여러 평가를 했습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 1기 체제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문인 게 2기 체제라고 해서 달라질까? 검찰은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 부부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소환한다고 발표를 한 거죠. 예, 소환하겠다. 네, 네. 소환 통보를 예. 한 거죠. 검찰의 수사가 정적 죽이기, 집요하고 인간 사냥을 하듯이 나올 때까지 터는 그런 집요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2기 대표 체제에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조건은 그대로 가거나 더 심해질 거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건 동의합니다. 예. 그걸 총선 승리와 거대 야당의 당수임에도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지금 검찰이 국가 수사기관 검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당처럼 돼 있고요. 예. 거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조국 혁신당이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선은 제가 익히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사건 자체의 본질을 정확히 보셔야죠. 왜냐하면 공익 제보자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 경기도 5급 공무원 조명현 씨. 그리고 이 사건은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로 이첩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규명을 해야죠. 그 조명현 씨 뭐라고 합니까? 아침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샌드위치가 올라갔고 그 샌드위치가 뭐 빵이 눅눅하거나 야채가 좀 더 들어가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피드백이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피드백이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공무원들이 샌드위치를 구비해 놓는다는 거를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러면은 이런 진술까지 나왔는데 검찰이 불러다가 당사자에게 확인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연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외적인 것에는 그만큼 큰 명분이 필요하죠.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김대중 총재 이후로 지금 연임이 된다면은 처음이고 2010년에 물론 정세균 대표가 연임 도전하다가 낙선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외적인 것인 만큼 더 큰 명분이 필요한데 그런 명분을 제시를 못하니까 2주 전에 사퇴 발표를 할 때도 왜 연임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명분을 제시를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차태경 연임의 명분은 출마 선언하면서 정해
당연하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마지막 숙고하고 결정하고 연임선언 할 때 이제 발표하겠죠. 근데 저는요 그런 이야기보다 그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는 지속될 겁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대변인님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계속됩니다. 그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건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처한.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 대통령을 꿈꾸고 준비하는 분은 집권 플랜 그리고 집권 청사진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 알겠습니다. 드린 거고요. 제가 중요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는 법과 법 집행은 국민의 일반 상식에 부합돼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이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는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샌드위치 이야기 하셨죠. 어느 국민이 이재명 제 이야기 좀 하고 버카로 샌드위치를 아침에 대령했니 안 했니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요. 예. 자, 우리 봅시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엄청난 금액의 법인카드 사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제대로 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대표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엄청난 금액의 버카 사용해서 식당 같은 거 드러나고 있는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평성이 상식적으로 조금은 있어야죠. 한우 정말 최고급 고기 음식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원희룡 지사님도. 그런데 샌드위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일방적으로 야당 대표 버카 수사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면 참 어렵게 법적인 이야기를 끌 필요도 없이 알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아니 않습니다. 제가 예. 공영방송에서 그래도 좀 품격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샌드위치만 예를 든 거지 자꾸 그러시면 일제 샴푸 뭐 초밥 이런 거 쭉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일제 샴푸 초밥이 얼마입니까? 아마 검찰총장 시절에 사용한 버카와 원희룡 지사가 사용한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공익 생각하고 제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공익 제보자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해야 공익 되겠습니까? 제보는 자, 잠깐만 제가 누구나 조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분이 토론하고 있는 내용에 사실 포함될 수밖에 없어서 같이 묶어서 네 분이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이 김혜경 씨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입니다. 이 경기도 법인카드에 대한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정당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또 이게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검사 탄핵 또 김혜경 씨와 이재명 전 대표까지 묶어서 이 법인카드 관련된 수사 이 부분까지 묶어서 김성철 대변인요. 예, 일단 뭐 이 법카 가지고 초밥 샀고 뭐 샌드위치 샀고 소고기 먹었고 이런 얘기들 참 국민들 앞에서 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민망하고요.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좀 급이 낮은 수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야당 당대표를 불러오는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을 하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앞으로 조여오는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는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담감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좀 피해 가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에 나서는 게 과연 정당한가? 그냥 정당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참외밭에서 신발끈 묶는 거 아니에요.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묶는 거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으로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거부권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안 쓰는 게 그동안이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룰 같은 거였어요. 근데 자신과 관련되는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잖아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검사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과 관련된 사건 때문에 이거를 검사 탄핵을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예,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검찰은 또 검사 탄핵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원석 총장을 비롯해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 정치적이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요. 그 4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건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검사 4명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해서 탄핵 소추를 해서 바로 헌재 보내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법사위에서 이들이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부터 먼저 선행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으로 알고 있고 조국 혁신당도 약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입장을 완벽하게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하려면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사위 조사를 해서 4명의 검사 중에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검사들이 드러난다면 저희는 거기에 동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동의하기는 힘들겠죠. 또 하나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먼저 세게 얘기를 하고 검사들 200명 몇 명 정도가 그동안 이 프로세스에서 조용했잖아요. 아무 얘기도 않다가 갑자기 들끓듯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검사들 전부 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정치 중립 의무가 있고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검찰청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입을 한다 문제 있고요. 예전에 검찰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이거 공무원법 위반이다 기소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기들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송영훈 위원님. 예,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요. 얼마나 엉성하고 허술하게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박상영 검사 같은 경우에 소위 그 대변 검사 논란이 1번 탄핵 사유로 돼 있잖아요. 이건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이성윤 의원, 서영교 의원 등등을 고소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검사가 현역 의원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정도면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진실에 대한 상당한 자신이 있어서 하는 걸 겁니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이화영 부지사 술판 논란. 그 탄핵 소추안 혹시 세 분 원문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 술판 연어 회유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 날짜를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월 말부터 공론장에서 논의가 돼서 거의 한 석 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언제 했다라고 특정을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2023년 5월경에 뭐 어느 그 고검장 출신의 고위 전관 변호사를 그 검사가 소개시켜줘서 검사실에서 이화영 부지사하고 만나게 했다. 이렇게 소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11월에 이미 구치소에서 접견을 한 기록이 다 나왔어요. 그거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접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에 13년 전에 있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무슨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하는데 자, 그건 사실이라고 해도 공소시효 징계시효 다 끝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자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 그 당시에 돈을 줬던 한만호 씨의 위증 확정 판결, 그 다음에 2020년 서울중앙지검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감독관실의 조사 등등해서 이미 5번에 걸쳐서 클리어가 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탄핵 소추안을 제출해 놓은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방금 또 이야기했지만 법사위 해부 동의 안건 표결이 통과한 겁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조사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런 논쟁적인 거 법사위에서 조사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4명의 검사들이 단일 건으로 지금 탄핵의 지금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한 사람당 2-3건씩 다 중복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건 정도 의혹 중에 한 건은 클리어 될 수도 있고 2건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사위 논쟁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한 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왈가왈부 안 하고 한 가지만 말할게요. 이하영 지사가 말한 검찰에서 연합파티 술판 뭐 비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무부가 이 쌍방울 증인들이 출정한 날 있잖아요. 행보세에서 나 출정한 날 그 날짜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떳떳하면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거 제가 좀 팩트를 반박을 제가 드릴까요? 이야기하는 아니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공개를 마무리하고 바로 기회를 법무부에서 드리겠습니다. 공개를 네.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자꾸 이 구체적인 사건이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공격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사들에게 이 탄핵이 들어올 때는 발끈하면서 앞장서서 나서서 자기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5월 달에 김건희 수사 검사들 다 날리고 그리고 김건희 소환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정부 여당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수사 팀을 해체 수준으로 교체할 때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은 중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삼천포도 빠지지 않고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소위 그 술판 논란은요. 이화영 부지사는 구치소 안에서 계속 일지를 썼어요. 나중에 법원에 제출도 했습니다. 그러면 술판 논란과 같이 그런 큰일이 있었을 때 본인이 그 시점을 기억도 못하고 기록도 안 해놨겠습니까? 당시에 여러 번의 그 시점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2023년 6월 말이라고 했다가 6월 28일이라고
4일이라고 했다가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7월 5일이라고 했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 출정 일지가 그때 나왔습니다. 이하영 지사는 애초에는 말씀 끊지 말고 검찰 말씀 편을 끊지 들었어요. 마무리하고 말씀 뒤에- 끊지 이하영 지사 아니, 애초에는 검찰 편을 들었습니다. 오디오를 그러니까 아니 뒤에는 내용이 잠깐만요. 바뀌죠. 오디오를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이렇게 계속 시점이 바뀌다가 그 당시에 그 말씀하신 출정 일지가 나왔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이 사람들이 같은 날 그 시간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그 출정 일지가 나오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입장문을 내서 날짜를 27개를 투망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쌍방울 관계자의 출정 일정을 아니, 그러니까 그 술판 일단 출정 일정을 다 그리고요. 공개하라고. 자, 법사위 다 공개하면 되고. 법사위 조사 이하영 아니, 지사가 어떻게 자. 자기 일기장을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기록하는 것도 아닌데 기억의 오차가 부분적으로 존재한 걸 가지고 이하영 지사의 진술 자체를 그러면은 그 부정할 수는 이야기를 없죠. 하기 시작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검찰이 협조했습니다. 잠깐만요. 해유 압박에 의해서.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최태경 대변인께 짧게 이건 어디까지는 이제 언론상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라서 일각에서는 이런 검사 탄핵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검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이재명 건드리면 검사 탄핵하나. 근데 사실 건드린 건 아니고요. 2년 동안 350번 압수수색하고 5번 기소하고 6번 소환했습니다. 그걸 건드렸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마치 야당 대표를 살짝 건드리니까 발끈해가지고 검사를 탄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 만들면 안 되고요. 최소한 네. 야당 대표를 2년 동안 350번 압수수색하고 6번 소환하면 국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수사를 했다면 응분의 합법적 조사했다는 것을 검찰이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강백신 짧게. 검사, 어미준 검사는 1차 구속영장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검사로 알려져 있죠. 왜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미준 검사는 13년 전 일을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그럼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잠깐만요. 이재명 잠깐만요. 대표를 수사한 검사란 이유만으로 불법이 있어도 그걸 모른 척해야 됩니까? 그렇죠. 없다니까요. 오해받을까 자, 두 분 잠깐만요. 법사위에서 보자고요. 잠깐만요. 그걸 법사위에서 조사하잖아요. 잠깐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열띤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네 분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석 대변인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자, 김보협 수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7월 20일은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거론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7월 20일입니까? 예. 7월 20일. 모르는 분이 계셨군요. 네. 자, 22대 국회 개원식 지금 무기한 연기되는 겁니까? 지금 7월 16일보다 늦어진다. 일종의 분기점이 재헌절보다 더 늦어지면 어쩌나 역대 이제 가장 늦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이게 왜 연기가 됐을까요? 이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잘못해서 개원을 못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을 권고했고 윤 대통령이 불참을 해서 결국은 개원이 미뤄진 거죠. 예. 개원을 하는데 한쪽 정당이 불참을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지 않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기를 한 거고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날 개원식이 열렸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기록이 될 뻔했죠. 국회를 무시를 한 대통령으로. 이날 그냥 그 정치인만 관여된 게 아니라 외국 주요국 대사들도 개원식에 참석을 하나 봅니다. 이분들도 그날 계획이 다 있었는데 예. 전날 갑자기 미뤄져서 대한민국은 외국에서 알아주는 선진국인데 정치 일정을 이렇게 전날 국회 개원식을 마구 바꾸는 나라인가 의아해하는 대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김성철 대변인 그러면 언제 날짜가 차로 잡힌 겁니까? 조정됐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미정입니까? 아직까지 미정이죠. 아. 네, 아직까지 미정이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국회 개원식 이렇게 미루는 건 정말 외교적으로도 큰 결례고 국제적 망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국민의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예.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국회 일하는 국회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민님도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해가지고 개원식은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논쟁을 하든가 해야지 이걸 이렇게 무기한 계속 연기해놓고 이제 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또 거부권 쓰실 거잖아요. 그럼 또 전국은 또 마비가 될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제22대 국회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거대 양당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최태원 대변인요. 국회 개원식 이야기는 한숨이 나옵니다. 국회 개원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시스템이 혼란스럽다.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야당이 걱정해야 됩니까? 여당이 걱정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접근이 가장 예. 두려워하고 부끄러워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야당이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제발 윤석열 정권은 국정 기조를 조금만 바꾸세요. 100% 내가 양보하라고 안 할 텐데 총선에서 대패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총선 전에도 야당 대표 때리잡기, 야당하고 대결 기조. 근데 총선에서 대패했으면 민심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3당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조금 논의를 좁혀서요. 정치적으로 뭐 여당에 대한 어떤 비판은 따로 우리가 또 논의할 시간에 논의하고 지금 일단 국회 개원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세 분 대변인 소속 정당의 국회의석 합하면 192석 아닙니까? 192석. 힘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비례해야죠. 지금 22대 국회가 임기가 개시된 뒤에 흘러온 과정들을 보면 옛 속담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옛말에 광에서 인심난다 그랬는데 192석이나 되는 거야의 아량과 여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독주로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원구성 과정에서도 뭐 법사위만이라도 달라 했는데 단칼에 거절. 법사위 운영 1년씩 교차로 맞자 단칼에 거절.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왔더니 여전히 의사 일정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나마 소수당에게 보장된 권리인 무제한 토론을 하는데 그 곽규택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도 중간에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국회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민주당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개원식은 하나의 세레머니에 불과한 거지. 지금 민주당 단독 주도로 원구성 다 하고 국회 일정 다 원하는 대로 하고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 자꾸 책임을 전가하실 게 아니고 이게 분점 정부라는 걸 인정해야죠. 입법 권력은 야당이 지금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국회는 다 좌지우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하나 드릴게요. 김보임 수석 대변인. 예, 분점 정부라고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점 정부 역할을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를 4.10 총선 이후의 의석수 분포의 정치 문화로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당하다. 야권이 국회를 주도하고 있다. 독주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협치가 안 된 게 정무장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정무수석도 있지 않습니까? 정무장관 신설하겠다고 얘기했고 인구 문제 심각하니까 인구기획부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됩니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 제도를 바꾸려면 야당의 협조 없이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분점 정부로 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협치, 이 협자는 원래
협동하다, 타협하다 이 협자인데 윤석열 정부의 협치의 협은 편협하다 할 때 협자예요. 아무것도 바뀐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야권과 대결로만 일관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잠깐만요. 잠깐만. 10초만. 잠깐만요. 네. 자, 어차피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자, 이렇게 이제 국회가 개원이 연기되고 파행되는 이유 중에 핵심 이유는 바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고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종결 처리하면서 이제 국회 파행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자, 먼저 오늘 나온 경찰청의 수사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 가지고 조금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 위원이 오늘 이제 경찰 발표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경찰 수사심의위를 거쳐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지금 법적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 물론 뭐 관련 대대장이 또 그 결과 나오자마자 고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지금 법적 책임이 없다고 수사 결과가 나온 이상, 그러면은 야당에서 그동안의 특검을 특히나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법안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명분은 상당히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시고 물음표가 떼어지지 않으면은 저는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당론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듯이 과거에 우리 헌정 사상 4번이나 실시했었던 대법원장 추천 특검, 이런 네. 걸 뭔가 좀 중립적인 특검으로 대안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서 수사가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을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최태경 대변인께는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불송치되자 이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반대로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본인이 앞장서서 요청하겠다 하셨잖아요. 그건 그래서 공수처입니다. 지금 공수처. 공수처의 경우는 그렇고 경찰의 경우는 안 그렇다고 그렇게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면 특검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수사 결과에 아무도 납득하는 국민들은 없다고 보고요. 특히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혹의 핵심이었잖아요. 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이 사람을 빼기 위해서,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가. 이것이 최해병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차에 이 의혹을 계속 윤석열 정부가 안고 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특검 제안하시고, 그리고 특검법이야 예. 공정성과 뭘 훼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앞에 이야기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거, 총선에서 192대 108석을 만들어준 게 총선 민심입니다. 192대 108의 그 현실, 국회 운영에서 그 주도권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네, 김성진 개혁신당 대변인은 오늘 경찰 수사 발표, 네. 그리고 앞으로 최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정말 책바퀴 돌듯이 공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그 전에 앞서가지고 자꾸 192석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변명 한마디만 할게요. 저희는 3석 있고 거기 좀 다릅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좀 다르다는 점 한 말씀만 드리고요. 이번 수사 결과는요, 뭐 사실 이미 예견이 됐던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심의 발표서부터 이미 예견이 됐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최상병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를 했는데 지시는 아니고 지도였다 이러고, 그 다음에 자신이 통화 녹취나 이런 것도 다 종합해 보면은 자신이 그거 똑바로 해, 비가 오는데 못 들어갑니다 막 이래도 똑바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압박에 의해서 최상병이 물에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법적 책임을 그렇게 협소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없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법감정상으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럼 결국엔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특검을 또다시 뭐 나오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 또 미국인가 어디 해외 순방 가신다고 또 얘기 나토 들었어요. 정상회의 예. 출국을 했습니다. 네. 참
이렇게 국내 상황을 던져놓으시고 또 넘어가시고 이런 게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은 고발인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사실은 대한변협 추천권으로 네.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김호엽 수석 대변인은 오늘 경찰 최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앞으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논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경찰 수사 발표대로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였으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경로를 했고 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임성근 빼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결과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잠시만요. 네, 먼저 말씀하시고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임성근 빼라는 식으로 얘기는 없었죠. 그런데 임성근을 빼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한 건 맞잖아요. 그것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재판 공수처 수사 기록을 통해서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정훈 예를 단장은 들어서 윤석열 먼저 발언하시고 충분한 기회를 윤석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네. 전화를 한 뒤에 박정훈 보직해임 집단항명 수계로 기소 검토 이런 게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전화 뒤에 경북경찰청에 넘어갔던 수사기록 회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한번 하고 나면 국방부 대통령실 해병대 경찰 온갖 군대가 벌집 쑤시듯이 통화를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 임성근, 사단장을 네. 빼기 위해서 누가 가장 열심히 뛰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경찰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검찰에 송치를 하려면 검찰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최혜병을 직접 가리키면서 너 지금 당장 몰에 들어가서 수색해라고 하는 증언이 없는 한 임성근은 알겠습니다. 무혐의다. 네. 송영은 자문위원님. 그 우리가 지금 공론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요. 어떤 의문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팩트로 확인된 거는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특검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진실 규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태까지 늘 얘기했듯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 사건 고발했습니다. 작년 9월 5일에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그러면은 고발인이 특검 추천권도 가지고 수사 절차도 정하고 수사 범위, 수사 대상, 수사 기간 이런 걸 다 정하는 특검은요. 근대 사법 절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 규명이 중요하면은 그 진실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맞아요. 왜? 그렇게 해야 그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 법안이 제2 요구돼서 돌아오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과거에도 실시했던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특검 추천을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는 이야기를 겁니다. 좁혀보겠습니다. 최대님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성호 의원도 좀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제3자 추천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심판입니다. 재판의 수장인데 그 사람이 수사기관 수사를 담당할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는 맞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 개혁신당이 말한 대한변협 추천 이런 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요. 21대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 안에는 대한변협 추천으로 민주당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고발한 민주당이 추천권 가지는 게 문제다. 자꾸 그거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거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양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 중재안처럼 정말 공정한 제3자가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고 추진하면 됩니다. 네. 민주당의 약점을 보고 늘어지듯이 하지 말고 그 최혜병 특검법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짧게 아니, 뭐 답변할 생각이 있어요?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실제로는 그런 수정안을 안 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21대 때도 그 변협 추천 4명 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고르는 걸로 돼 있었죠. 그 부분 빼고 말씀하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변협에서 추천을 먼저 하잖아요. 아니 어쨌든 민주당이 2명을 거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니, 디테일이 아니고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 그래서 대법원장
하자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4번이나 했고요. 아니, 그 근데 4번 중에 뒤쪽 3번은요. 민주당 전신 정당이 법안을 그렇게 발의해서 통과가 그래서 됐었습니다. 제3자 예. 정말 공정한 중립된 제3자가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자고 안 되는 이유를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주제도 상당히 좀 논의할 거리가 많은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각자 의견을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고 중요한 이슈라서 자, 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서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내정이 됐고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도 전에 뭐 탄핵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진숙 후보자는 노조가 관여되는 방송사 경영은 곤란하다.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거칠게 대결 구도 대립하는 상황. 방송 3법과 관련해서도 전쟁이 벌어질 듯한 그런 또 양상입니다. 먼저 김범수석 대변인 이번과 해결책이 있을까요? 중재되거나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을 만한 인사를 대통령이 추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도 세월호 참사 때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참사 이유를 밝히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이런 시점에 보험금 보도를 내보내서 유족들 가슴을 헤집어놨던 그런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네. 방송이 흉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흉기 같은 방송을 만든 게 이진숙 방송인이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진숙 후보한테는 현재 2인 체제 방통위가 정상적인가 앞으로도 2명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식의 운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송정훈 장관님요.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한 답은 제가 대신 드릴게요. 그거 왜 지금 계속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나머지 3인은 국회 추천이잖아요. 그 국회 추천이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하나, 그렇지 않은 교섭단체 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에서 여당 하나, 야당 둘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주당 지금 방통위원 후보 추천했습니까? 계속 국회 추천 절차가 그 진행이 안 되고 가결이 안 되니까 지금 2인 체제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2인 체제가 무슨 하자가 있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자가당착이죠. 예. 최태형 대변인.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정말 윤석열 정권이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몰아냈죠. 그리고 첫 번째 방통위원장 임명한 사람이 이동관. MB 정권 언론 장악기술자라고 그렇게 야당이 이 사람만은 피해달라고 했는데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검사 선배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은 지 몇 달밖에 안 된 사람을 자기하고 절친한 사이라고 또 임명했죠. 이번에는 또 이진숙이란 우리 김보엽 대변인님 잘 설명했듯이 극히 부적절한 분을 임명했습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본질은 그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극단적으로 자신의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만 자꾸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있잖아요.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최민희 방통위원은 본인이 보기에 야당 성향이 강하다. 본인 입장에서 강성이다 해서 그 임명을 법이 정해낸 임명을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해야 됩니까? 야당은 추천해야 됩니까? 아니 그 사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왜냐하면 사유가 정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니 법률에 그거는 보면 여당의 주장입니다. 아니 법률에 보면 방송인 법제처가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랜 시간 판정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민희 의원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 안 하셨나요? 그때 임명하셨어도요. 1월 10일에 어차피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방통위 상임위원직 사퇴해야 됩니다. 사퇴하면 다시 공석이 됐을 가정의 건데 이야기 하지 아니요. 마시고요. 잠깐만요. 본인은 국회의원 포기하고 잠깐만요. 방통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때.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잠깐 조정을 해서 아까 송자문 의원이 물었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3명을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야당 몫은 2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을 때 대통령께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법제처에서 유권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반발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추천하지 때까지는 거부하겠다는 자세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지금 2인 체제에서 막 내리서는 안 되는 3인 체제에서도 내리서는 안 되는 결정 2인 체제에서 막 내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성과 방통위원장의 책임부터 져야지 정상화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상화가 돼야지 야당목도 제대로 추천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성실 계획신당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지금 민주당도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를 하면 이제 방통위원장은 선제적으로 사퇴를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굉장히 방통위 운영이 파행입니다. 방송 3법도 통과가 난망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해결책이 뭘까요? 일단 이 부분은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다들 좀 어떻게 보시면은 좀 무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한 무엇보다 중립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도 사실 할 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전에 한상혁 우리 위원장 했을 때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윤석열 정부 되자마자 아까 말씀하신 이동관, 김홍일, 이신수 정말 네임드들이에요. 다들 보면은 굉장히 성향 자체가 좀 많이 우측으로 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방통위원장에 넣는 것 자체가 언론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조금 교집합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교집합을 채울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내 편만 무조건 할 거야. 나는 내 편만 할 거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파행인 거죠. 또 탄핵을 이걸 갖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해요. 그러면은 방통위원장 어떻게 할 겁니까? 또 6개월 만에 또 내려놓고 할 겁니까? 이런 모습은 국민들 앞에 정말 보여줘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극단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대통령 자기 편애로 좋아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사람을 방통위원장 임명하면 우리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친 분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잖아요, 계속. 아니 한상혁 위원장 때는 방통위가 편파가 편향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말씀 못 하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대 아주 마무리하시죠. 아주 과합니다. 먼저 마무리하시죠. 그러니까 역대로 방통위원장들이 다 엄정 중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제대로 충분히 일을 해보기도 전에 계속 탄핵소추안 내서 사퇴시키고 탄핵소추안 내서 사퇴시키고 지금 이진수 후보자는 아직 임명도 안 됐고 임기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또 탄핵 얘기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죠. 잠깐만요.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언론 장악에만 몰두했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권에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수 정말 이름만 들어도 이런 극단적인 인물을 세 번 연속으로 임명한 적은 없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그렇게 속이면 안 계속 됩니다. 얘기해도 평행선만 달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끝으로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 기회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10초만 얘기할까요? 아니요, 지금 시간 도저히 없어서 네.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자, KBS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